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검찰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불법 돈봉투가 오갔다는 정황을 포착해서 오늘 현직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정은 전 사무부총장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가 야권으로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1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재작년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돌렸나? 검찰이 오늘 민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당시에 검찰이 불법 돈봉투가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요. 민주당 3선의 윤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노웅래 의원 말고도 지금 야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계세요. 부장님, 네. 일단은 잠깐만요. 잠깐. 아니, 영장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죠. 들어가야죠. 영장 안에 들어가서 확인시켜. 아니요, 여기 여세요. 잠깐만요.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일단 잠깐만요. 들어갈게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영장 보여드릴 수 없어요. 문 여세요. 영장 네, 영장 보여드릴 수가 오면 저희가 없어요. 문 열겠습니다. 네, 그럼 대기하고 있을게요. 그럼 저희가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왜 안 되는데요? 저는 권한이 없어서. 저희는 권한이 있어요. 저희가 안으로 모셔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으니까요. 그 집행을 저희도 변호사가 있을 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의원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혹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국회 윤관석 의원회관 사무실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자금 오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의 3선 윤관석 의원 사무실 포함해서 20곳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어요. 네. 사실 오늘 검찰이 정말 그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윤관석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시행된 것은 바로 녹음 파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 수감 중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이분이 지난번 잘 아시다시피 노웅래 의원에게도 4억 가까이 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 수감 중인 그분인데, 이분이 또 강래구 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회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아가지고 전달했다는 의혹이 나온 녹취 파일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온 검찰이 20군데에서 압수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2021년에 송영길 대표가 당선되던 당시에 그때 지금 윤관석 의원이 매우 핵심적인 캠프 역할을 했고 실제로 대표로 송영길 의원이 당선된 다음에 사무총장이라는 요직을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 우리 정당법에서는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이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만일 사실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중형을 면치 못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사실 10개의 돈봉투가 돌렸다는 그 얘기가 녹취 파일이 있는데 이게 정말 10개에 한정된 건지 아니면 당시에 더 많은 그런 어떤 향응이라든가 뇌물이 있었던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우리가 추론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파만파 영향력을 향후 전국 구도에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오늘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했다. 두 번째, 당시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대표가 2년 전 민주당 당대표로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오늘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던 윤관석 의원이 송 전 대표 당시에 요직인 사무총장을 지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팩트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여기 보면
일부 사람으로부터 봉투 10개를 준비했고 이걸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을 요청했다. 뭐 이게 윤관석 의원에게 흘러들어간지 아닌지 윤 의원은 뭐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은 이 돈 봉투가 당시 전당대회 특정 후보에게 전달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송영길 대표가요. 원내 중에 이제 임명할 수 있는 가장 요직은 사무총장일 겁니다. 당대표가 이제 임명할 수 있는 최고 배지들 중에 요직은 사무총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외 인사들 중에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요직은 사무부총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정건 씨가 사무부총장을 했고, 예.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은 사무총장을 한 송영길 대표의 최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저는 지금 여기 정치 검찰 운운하면서 또 이게 야당 탄압 이런 게 프레임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핸드폰은요 증거의 왕이라고 합니다. 핸드폰이 증거의 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재명 대표도 특강에서 옛날에 절대 핸드폰을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 그 이정건 저는 사무부총장이 수사에 상당히 좀 협조적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구형을 3년을 했거든요. 근데 그 법원의 형량이 4년 6개월이 넘습니다. 이 말은 이게 그 검찰이 볼 때는 수사에 좀 협조적이고 자백을 하고 뭔가 이럴 때는 이게 구형을 좀 줄여주는 이거는 플리바게닝이 아니고 그거는 이게 그 원래 검찰 구형할 때 기준이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아마 이게 비밀번호 같은 것도 요즘 안 갈주면 포렌식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포렌식에서 녹음 파일이 다 놓은 거고요. 아마 이제 그 이정건 부총장과 그다음에 윤관석 소환해서 대지를 해보면 과연 이게 돈이 전달된지 안 된지 그러면 이게 전달 안 했다면 배달 사고 아닙니까? 그게 또 처벌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앞으로 이게 수사가 진행될 거고 결국 이 수사의 종착점은 송영길 대표다. 왜냐하면 이게 두 분이 이정건, 윤관석 완전히 측근 중에 측근 두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송영길 대표는 몰랐을까? 또 이게 전달이 안 됐을까? 또 이게 다른 돈은 없었을까? 이런 이게 수사가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아직은 검찰 수사 중이니까 그 끝이 정말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할지 아닐지 저희도 좀 지켜봐야죠.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 오늘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돈봉투 의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나와 무관하다. 압수수색 유감스럽고 정치 검찰과 싸워서 무감을 밝힐 것이다. 2021년 5월이었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가요. 간발의 차로 민주당의 당권을 잡았었습니다. 그 화면 잠시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없이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열정과 헌신, 지혜를 가진 모든 분을 하나로 모아 원팀을 만들겠습니다.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민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이제 다만 인천 지역구인, 인천시장 지냈던 송영길 전 대표, 마찬가지로 윤관석 의원도 인천 남동구 의리 지역구기 때문에 인천이란 또 공통점도 있긴 한데 일단 뭐 사실관계는 그렇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불법 정치자금 사건 이번에 또 윤관석 의원까지 돈봉투 혐의도 했고 이게 글쎄요. 누군가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 민주당에서 이 돈 문제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그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나온 그 3만 개 녹취 파일을 분석하던 중에 이제 또 나온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21년 전당대회와 관련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21년 당시 송영길 대표가 당선될 당시에 예. 표 차이가요. 그냥 0.59%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35.60% 그리고 홍영표 당시 2위를 했죠. 35.01%. 엄청나게 이 박빙인 승부를 하는 가운데 치러진 전당대회였는데 이 상황에서 돈봉투가 뿌려진 걸로 지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치열했으니까 개연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윤관석 의원은요. 이 당선된 이후에 송영길 대표 당선된 이후에 사무총장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광역시장을 했었던 2010년 그때 인천시의 대변인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인연이 굉장히 깊은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따라서 그럼 이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윤관석 의원 지금 이제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예. 아까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셨지만은 당연히 당시에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송영길 전 대표까지 수사가 미치게 되면 민주당 전체로 이게 흘러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 전당대 효력은 어떻게 되며 예. 당시에 2위 했던 3위 했던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저 다음 타자 한 명에 국한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단순히 뭐 녹음 파일 몇만 개에서 어떤 특정 인물 한 명만 나온 게 아니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취업 청탁 혐의, 이하경 의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의원이라 오늘 압수수색당한 윤관석 의원, 뭐 앞서 말씀드린 송영길 전 대표 전방위로 좀 확산이 되기 때문에 뭐 검찰도 그 재판부 영장 발부 받고 오늘 압수수색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사를 해야 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국민들께 밝혀주는 게 맞다 말씀드리고요. 예. 다만 이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구속된 지가 한 7개월 이상 지났고 실제 수사를 한 지는 10개월 이상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명씩 노웅래 의원,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윤관석 의원, 그리고 또 몇 달 있다가 또 다음 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한 번씩 검찰 수사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불편한 우려가 있고요. 앞으로 검찰은 좀 신속하고 밀행성을 가지고 좀 수사를 해서 국민들 앞에 잘못이 있으면 기소를 하고 또 잘못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무혐의 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신속한 결과를 좀 보여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이미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돈봉투 부스럭 뭐 이런 노웅래 의원은 이미 기소가 됐어요. 재판에 넘겨졌고 이제 나머지 의원들 관련해서 특히 뭐 윤관석 의원 오늘 검찰의 강제 수사의 대상까지도 했는데 아까 이승훈 변호사께서 했던 비슷한 말을 오늘 민주당에서도 했거든요. 오늘 그 검찰의 윤 의원 압수수색 이거에 대해서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의 압수수색 관련해서 뭐 당이나 이렇게 통보거나 관련 논의는 당에 통보한 건 없고 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포렌식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 묘한 시기에 또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뭐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건들인데 이미 그 포렌식은 오래전에 했을 텐데 그건 지금 뭐 여당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아까 압수수색 당사자인 윤관석 의원은 정치 검찰, 정치 탄압이다 얘기했고 민주당 대변인, 수석 대변인은 그 국면 전환용 검찰 압수수색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뭐 수사 실무에 있지는 않지만 수사가 어떤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나온 이 증거도 3만 개나 되는 녹음 파일을 분석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타이밍이 묘하다 그것은 압수수색 당하는 민주당의 입장인 걸로 보이고 야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언제나 이거를 정권 탄압이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들어가서 하는 그런 수사라면 모를까. 예. 지금 녹취 파일이 나왔잖아요. 녹취 파일의 내용도 나왔고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돈봉투 10개 얘기 나왔고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그 녹취 파일 안에서 있었던 그런 대화들은 그런 배경이 뭔가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이거는 뭐 정권 탄압에 의한 수사라느니 전혀 뭐 근거가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국민께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해명을 하면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이 시점에 압수수색하냐? 민주당은 좀 의혹 제기를 했고 지금 윤석 대변인께서는 뭐 이게 말이 되는 의혹 제기냐라고 하셨는데요. 원래 오늘 윤관석 의원의 압수수색까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단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정근 전 부총장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결과는 4년 6개월 실형. 검찰 구형보다 4년 6개월 판결이 더 셌어요. 이거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거는 이제 뭐 아주 이례적입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 20몇 년 하면서도 이게 거의 한두 번
본 기억이 거의 없는 예. 대부분에게 구형보다 한 절반 정도, 심한 경우는 3분의 1까지도 나오거든요. 따라서 아주 이례적이고 아마 이런 이유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검찰이 볼 때는 이정근 씨가 이제 상당히 수사에 좀 협조적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핸드폰도 비밀번호나 안 해주면 이게 포렌식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게 나온 거 보면 수사에 좀 협조적이니까 아마 이제 구형량을 조금 줄여준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제 원칙에 따라 상당히 재질이 안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범행도 이게 다 본인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이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반성하는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여러 오랫동안 걸쳐서 금액도 상당히 10억이 넘을 정도로 다액이고 여러 가지 이제 양형 요소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법원에서는 원칙에 따라 상당히 높게 했고 아마 이제 정치자금법하고 공직선거법은 별도로 선고해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우리가 죄가 여러 개 있으면 합쳐가지고 이게 선고하는데 공직선거법은 또 이게 100만 원 넘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자금법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는 별개로 선고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알선수대로 3년,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으로 1년 6개월 이렇게 두 개 선고된 거예요. 이송 변호사님, 결국 이제 민간업자로부터 뒷돈을 좀 받아서 그거를 누군가에게 청탁성으로 돈을 던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른바 이정근 리스트 좀 파문이 컸었는데 1심에서 구형보다 더 센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파장도 또 앞으로 좀 적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게 지금 구형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선고가 이례적인 게 아니라 구형이 생각보다 작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실제 이렇게 구형이 작아진 경우는 아마도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개해서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거거나 또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진술을 할 때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동의를 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검찰이 구형을 낮게 했을 수도 있는데 예. 법원 입장에서 보면 검찰 수사에 협조했는지 여부가 그렇게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또 돈 공여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돈 공여가 아마 적극적인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요구에 따라서 돈이 전달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져서 예. 아마도 법원에서는 굉장히 비난 가능성을 높게 보고 형을 높게 선고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검찰은 지금 재작년 2021년 5월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른바 돈봉투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텐 첫 번째 이슈 1위부터 바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또 다른 야권 인사 한 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사면허 취소되면 또 소송하겠다. 정경심 전 교수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 얘기인데요. 올 초 본인 1심 선고 유죄 그리고 최근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소송 패소 그 이후에도 조국 전 장관은 전국에서 북콘서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고향인 부산이었는데요. 딸 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북콘서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딸내미는 이제 항소를 한 상태고 학교 문제가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자격 문제에 대한 취소를 하게 되면 또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현재로는 이제 무료봉사하고 있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나서 지금 여기저기 맛집 돌아다니고 한 10여 년간 전혀 공부만 하다가 지금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올해 더 쉬고 놀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한 10년,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쉬어보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제 일상생활을 계속 해나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소소한 행복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일부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꽤 영향력이 큰 인물이 됐어요. 딸 조민 씨뿐만 아니라. 근데 어제 조 전 장관이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항소한 건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이 이후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만약에 보건복지부까지 의사면허 취소하면 또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법적 대응 계획 어떻게 좀 해석하셨습니까?
정말 이제 저는 반성 한마디 없고요. 계속의 소송전을 벌이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1심에서요. 1심 선고되고 나서 30일까지 집행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효력이. 그래서 이제 항소를 했는데 만약에 항소심에서 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아마 이제 보건복지부가 면허 취소를 안 하고 기다릴 겁니다. 확정될 때까지. 예. 근데 만약에 이제 항소심에서 집행정지가 안 되고 그게 확정이 돼 버리면 아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의전원의 졸업이 효력이 있어야만 의사 면허 시험 자격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선행 처분이 무효가 되면 후행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조국 장관이나 조민 씨는 만약에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를 취소하면 미리 같이 소송을 두 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게 정말 어떻게 7대 스펙이 허위라고 대법원의 정경심씨 판결에서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하나도 이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소송만 다 벌이겠다. 이게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지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후한무치하게 놓으면요. 우리 국민이나 검찰도 이게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돼요. 옛날에 정유라 씨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덴마크에서 범죄인 인도해서 2번이나 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이원석 총장이. 근데 왜 조민 씨는 91년생이에요. 정유라는 96년입니다. 정유라 씨는 애 엄마지만 실제는 애였어요. 그때 미성년자. 근데 정유라 씨는 왜 2번 영장하고 조민 씨는 저렇게 용서를 해주니까 이렇게 후한무치하게 계속 소송하겠다. 이런 게 노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하셨죠. 일단 뭐 혹자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유라 씨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다만 어떤 취지의 논평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 여기도 있고 조 전 장관이 롯데자이언츠 팬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어제 북콘서트에 참석했던 일부 참석자가 유니폼까지 좀 선물한 모양이네요. 조민 씨 근황까지 조 전 장관이 직접 밝혔는데 요즘 시간이 남아서 무료 봉사도 하고 그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 봉사인지 아닌지는. 맛집 돌아다니는 등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에 북콘서트에 딸이 계속 동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저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 재판이 끝난 다음에 바로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부터 준공인이다. 그래서 준공인이니까 내가 내 근황을 올릴 그런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데 몰라요. 본인이 뭐 준공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뭐 그건 본인의 뭐 생각 자유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지금 조민 씨가 행동하는 것 이게 일반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의 평균 생활이고 평균 정서입니까? 아버지가 조국이 아니고 어머니가 정경심 씨가 아니면은 과연 지금 조민 씨가 저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생활을 할 수가 있나요? 조국 전 장관이 2013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 트위터에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 바로 얘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칭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운 대로 한다는데 정말 조민 씨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어쨌든 1심에서 판결이 나거나 했으면은 정말 숙려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마치 엄청난 셀럽처럼 인플루언서처럼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한 줌도 안 되는 사실은 극렬 지지층의 엄호를 받고 있거든요. 일반 확증 편향에 빠졌던 그런 지지층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은 대한민국 평균 정서에 맞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연예인도 음주운전했다고 판결 나면은 방송 하차합니다. 좀 이런 공인된 의식, 책임 있는 의식을 갖고 생활해야지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는 말을 제가 그대로 돌려주는 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또 한 줌밖에 안 된다고 표현하기 또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 전 장관 그런데 어제 북콘서트에서요. 수감 중인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에 걸쳐서 척추 수술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소견이 나와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병원비, 수술비, 변호사비 이런 거 외에도 엄마로서 딸이 학교 문제가 이렇게 되면 또 충격받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직접 뵈면은 어머니 항상 이렇게 되게 웃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좀 활달하게 이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낙을 가지시는 것 같고 어머니도 사실 정형외과 수술이라는 게 보통은 수술하고 나면은 재활이 필수거든요. 재활을 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의 핵심은 조 전 장관 가족이 병원비, 수술비, 변호사비가 좀 걱정된다는 얘기를 좀 했어요. 물론 제가 직접 취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 전 장관 가계의 경제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나왔던 이 화면, 그러니까 영치금을 2년 동안 2억 4천만 원 정도 받았다. 압도적으로 1위다. 법무부가 얘기한 다음 화면 좀 볼게요. 조 전 장관 지금 북콘서트를 하는 것도 이제 책을 최근에 많이 출간을 했는데 뭐 인쇄 수입만 해도 꽤 적지 않다. 그런데 아내의 병원비와 변호사비가 걱정이 된다. 이 부분이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국민 정서에 상식적으로 맞느냐 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조 전 장관 재산을 제가 알기로는 한 5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산 많은데 이제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겠죠. 현금 없고 재산만 뭐 부동산만 있으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보면 저 영치금 2억 4천 300만 원 이상 그 영치금으로 갖고 있을 수 없고 넘어가면은 구치소 거래은행에 개설된 개인 계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억 4천 정도가 정경심 교수의 개인 계좌에 있는 거고 또 이 조국 장관 책을 최근에 내서 보면 한 2억 정도 인쇄 수입이 있다고 해요. 그럼 어림잡아서 한 4억 정도가 이제 현금 흐름이 있는 건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굳이 이 북콘서트 자리에서 병원비, 뭐 수술비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변호사비. 결국은 이제 지지자들의 감성에 의존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해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고매한 인격 그리고 높은 지식 이것을 자랑하던 유명한 교수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서 지지자들의 어떤 감성에 호소해서 정치적으로나마 연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참 착잡하고요. 정경심 교수 관련한 얘기가 정치면에서 다뤄질 게 아니라 사회면에서 다뤄질 얘기인데 자꾸 이 정치적으로 엮이는 이 상황이 너무나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병원비와 변호사비가 걱정이다. 뭐 여러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 얘기도 할 수 있었다고 판단은 들 수 있겠지만 글쎄요, 뭐 이게 상식적이지 않냐 아니냐 정도의 논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나섰던 천하람 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남 문제는 잘도 언급하면서 본인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 피해자인 척한다.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 본인들의 정치적 명분을 지키면서 소수 지지층의 환호를 받겠다는 것이다. 피해자 코스프레로 먹고 살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국 교수가 지금 만약에 뭐 공직자라든가 뭐 국회의원, 정치인이라든가 이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지금 교수직에서 보직이 해임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급여도 한 30%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의 부인은 또 교수 활동하다가 지금 구속돼서 수입 활동이 없어요. 그리고 딸은 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어요. 그러면 이걸 뭐 측은하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그런데 출판을 하고 또 그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영치금을 넣어주는 거 이걸 가지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한 재판받고 있으면서 지금 4, 5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5년 동안 집에만 있어야 된다는 한 가혹한 주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민간인에 불과하고 지금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출판이라든가 또는 지지자들이 영치금을 넣어주는 것까지 비록 그 액수가 과다하다고 하지만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재산이 현금이 한 8억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 소리는 뭐 변호사비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의료비로 사용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지자들이 소액으로 보내준 것까지도 언론을 통해서 여당에서 이걸 공개하는 것들은 상당히 민감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어서 저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생각되고요. 조국 전 장관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너무 도덕적인 인간상을 기준으로 해서 비평을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께서 말씀한 그 부분 팩트체크 하나만 해볼게요.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서울대학교요. 아직도 조 전 장관이 일단 강의를 안 하는데 월급 일부분 받고 있는 거죠, 계속?
원래는 이제 규정에는 3개월 동안은 50%를 주고요. 예. 기계이자 당하면 예. 그 다음부터는 이게 30% 주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수당하고 하니까 9개월 동안요 한 5천 몇백만이 됩니다. 예. 9개월간 연봉이 아니고요. 상당히 그 생각보다는 많이 지금 이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병원비 언급하는 게 너무 황당한 게요. 우리 아까 저 영치금 아까 2억 얼마 됐잖아요. 예. 이거는 원래는 이제 그 돈은 인출을 못하고 석방할 때 한 번에 주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비라든지 이런 이제 그 벌금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게 군데군데 인출이 돼요. 이 말은 이게 정경심 교수가 이게 병원비는 저 영치금에서 미리 뺄 수가 있어요. 예. 나머지 돈은 석방할 때 가져가야 되지만, 따라서 이게 병원비가 없다. 이거는 정말 이게 납득할 수가 없는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조국 장관 그다음에 인세라든지 수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과연 제가 정경심 교수라면 또 돈 보낸 사람 다 알거든요. 이게 300만 한도 넘었기 때문에 좀 반환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어제 조금 조 전 장관에게 정치적인 질문도 그 북콘서트 참석자들이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운하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었는데 어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밉지 않습니까? 조금도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문 대통령님을 모셨던 수석 보좌관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생에서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있다면 언제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묘한 게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 8월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뭐 길게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길게 답하지 않아도 대략 말의 취지는 알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문 전 대통령에게 서운한 감정 없냐, 답 안 하겠다, 즉답 안 했었는데 2019년 8월로 돌아가고 싶다. 그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검찰의 멸문지화 이걸 좀 주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본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저 말을 듣는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말 그 조국의 시간이 시작됐던 그 시점을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른바 조국 사태라는 말로 그때 이제 말하자면 관용적 표현을 하면서 광화문에서부터 나라가 두동강 나서 진영으로 갈라지고 정치 정파로 갈라지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나라가 두 쪽이 나도록 이제 치달았던 그 극한 대결의 시작이 바로 2019년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거는 그때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임명하지 않고 그때 자기를 놔뒀더라면은 총선 출마나 여러 가지 길들이 열려서 자기가 여기 서 있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예. 본인이 결국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사실 그때부터 이제 광화문에서부터 온 나라가 서초동으로 갈라지면서 그야말로 조국의 시간, 그 다음에 이른바 조국 사태가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분수령이었기도 했지만 자기 삶의 그런 어떤 그 과정도 아주 갈라놓았던 그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여러 가지 아쉬운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겼던 시작이기도 했고요. 그런 소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조국 전 장관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회를 밝히지 않은 게 미묘한 해석을 낳습니다. 조 전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 짧게만 해보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재판 중인데 여전히 2심도 준비하고 있고 본인이 항소했으니까. 근데 아주 일각에서 어디까지 저희가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총선 출마설까지 나오는데 저희가 이 흐름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편할까요? 글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전주에 계신 분들은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이 전주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무리 유명하시다고 해도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그 지역을 잘 알아야 하고 뭔가 연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하나 있고 지금 조 전 장관 1심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받지 않았습니까?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잘못하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전주에 가서 그럼 전주는 또 보궐선거 해야 돼요. 이걸 과연 전주 분들이 원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조 전 장관 얘기. 출마설까지는 길지 않게 여기 밑에 조 전 장관 과거 측근이 출마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물리적으로도 지금 본인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좀 떨어져 보이는데 근데 다만 조 전 장관이 최근에 이렇게 북콘서트로 광폭 행보를 하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해석들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한동훈 장관 얘기를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준비한 3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 가족 개인정보가 담긴 여러 공문서들이 유포가 됐다는 이 의혹인데요. 일단 과거 한동훈 장관은요, 본인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거짓 선동이라든가 피해자 명단의 무단 공개, 그리고 법무부 장관 차량의 불법 미행,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자택의 주거 침해, 이런 것들은 주류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이죠.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무법천지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제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준비 중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김민석, 강서구 의원이 의혹 제기한 이 얘기,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USB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장관 가족들, 뭐 부인과 자제들의 개인정보 담긴 주민등록 초본, 한 장관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 하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자 내용, 이런 것들이 유출이 돼서 본인에게 왔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했다. 뭐 이 얘기가 지금 의혹 제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김민석 그 강서구 의원 이 얘기는 이런 공인의 이런 어떤 내밀한 일들, 그다음에 공인의 어떤 이런 유출되지 말아야 할 아주 그 개인적인 개인정보 기록들이 이렇게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고발했다는 아주 뭐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의심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용도가 다 도장이 찍혀가지고 인사청문회 용도로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이게 다 외부로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법무부의 직원들의 이름까지 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밖으로 유출이 됩니까? 그렇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 그러면은 당시 청문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가 지금 밖으로 무단 유출됐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범죄죠. 그리고 출처를 앞서는 각종 녹취록과 그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소리 기자가 문자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됐다는데, 이게 또 한동훈 장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까지 전달이 됩니까? 저는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검사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민주당 쪽에서 공개하면, 민주당 어쨌든 그 지지층층에서 공개하면서 이른바 좌표 찍기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유포돼서 아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이 된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고스란히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폭력이고 국가 권력이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한 것들이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게 비록 한동훈 장관이 국한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공인과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인사청문회 낼 때 자료 이거 유출 걱정 안 하면서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사회 정의나 이런 기강 차원을 넘어서 개인의 인권 보호라는,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대단히 중요한 민주국가의 기본 질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한동훈 장관이다 아니다 이렇게 진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철저한 수사 혹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공의들이 좀 모아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을, 문서를 본인에게 전달한 사람을 경찰에 직접 고발한 사람이 여기 보이시는 김민석 강서구 의원이거든요. 제가 방송 전에 한번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왜 본인이 그 문서를 받고 좀 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직접 고발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김민석 강서구 의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증거를 다 가지고 제가 고발을 한 거거든요. 괜히 안 그러면 제가 무고로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사람의 뒷조사를 해야 되나 라는 게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유가 됐다는 거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출처자를 가장 파악을 하는 게 저는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거듭 가무정입니다만, 아직 저도 어떤 USB를 받아봤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증거를 경찰에 넘겼다고 하니까, 이건 일단 이 의혹 제기를 한 김민석 구의원의 주장입니다. 주장. 김 구의원의 주장은 몰래 촬영한 자료들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경찰에 오늘 본인이 제가 듣기로는 영등포 경찰서에 직접 가서 본인 증거, 문자 내용, 뭐 받은 USB 파일 다 넘겨서 어떻게 해서 이 문서들이 유출이 됐는지를 좀 따져 묻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것도 가정을 전제로 한 겁니다만, 이게 실제 문서가 유출이 된 게 맞다면 이 어느 정도 심각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게 범죄, 여러 가지 이제 그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이제 그 만약에 그 한동훈 장관 몰래 그 도청을 했다.
이럴 때는 이제 그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촬영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어떻게 누설되냐에 따라서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지 여러 이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고요. 저는 이제 이거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런 걸 무법천지랍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의 모든 이게 사적 정보나 이게 다 노출된다?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얼마나 이게 그 신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근데 저는 이런 게 결국 다 솜방망이 처벌이나 이런 데서 나옵니다. 이번에 그 더탐사나 그 한동훈 장관 주거 침입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미행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엄연하게 저는 스토커 현행범인데 그런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든지 이런 이게 처벌 때문에 저는 이런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번에 그 어차피 이게 경찰서 갔으니까 저는 철저하게 유출 경위를 조사해서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유출된 게 진짜가 맞다면 그 얘기죠. 오늘 저녁에 김민석 구의원이 바로 영등포 경찰서 가서 본인이 먼저 고발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그 이후에 뭐 경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겠죠. 근데 김민석 의원의 주장은 본인에게 이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한, 그러니까 넘긴 사람이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측과 가까운 인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직이나 당적은 있는 거 아닌 것으로 좀 일단 알려지고 있어서. 근데 민주당 측과 가까운 인사가 이런 걸 유출했다. 그래서 만연해 있다. 빙산의 일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일단 김민석 구의원 같은 경우는 전직 그 국민의힘 구의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민주당 측 인사한테 받았다. 뭐 인사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당직이나 당적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걸 민주당 측 인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민주당 사람들과 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몰래 도청됐다, 감청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아마도 뭐 추정입니다만 유튜버들이 한동훈 장관을 항상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소리가 문자가 있었다. 그 USB 파일에 이미 대선 때 다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 같은 경우도 대선 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크게 강서구 의원이 좀 펼친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 생각되고요. 국회에 제출된 주민등록 초본이라든가 이런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가 돌아다니는 거 이건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마찬가지로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이게 굉장히 자주 유포되는 비일비재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 중요하지 한동훈 장관의 가족에 이것들이 유포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이 여야 할 거 없이 유포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다 같이 자성하고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저 유출 의혹은 김민석 강서구 의원의 주장이고 공은 경찰로 넘어갔으니까 경찰이 이게 유출이 진짜 맞는지 유출된 부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좀 파악해서 그럼 유출자 찾겠다 뭐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저희 이 사건의 추이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오늘 관련해서 속보성 뉴스도 하나 있는데요. 최근 한 장관이 그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조치를 하나 취한 게 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애들을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해라 부모들이 말하고 뭐 이래야 되는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마약이 한 5배 정도밖에 안 늘었으니까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는 식의 대처로는 그런 나라 될 겁니다. 마약은 적법 절차는 지키지만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일부에서 먼저 보도가 나왔고 근데 최근에 마약 범죄에 대해서 한 장관이 강조를 했는데 검찰 내에 마약 강력부를 복원하라도 지시했다. 일단 메시지가 좀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이 얘기는 정파를 떠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이 중고등학생들 학원 가다가 무슨 음료를 마셨는데 그 안에 마약이 있었다. 굉장히 놀랄 일 아닙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제 마약 청정국이란 말 쓸 수 없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 검찰이 마약 수사하는 것을 제약하는 그런 법안을 냈었던 그런 법안이 또 통과가 됐었던 그런 불과 얼마 전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마약 수사 관련해서 너무 느슨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이런 반성이 있었고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 잡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 경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마약 범죄 한 5번밖에 안 늘었으니까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왜 이 자꾸 검수완박 법안, 즉 마약 수사에 대해서 검찰을 제약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 마약이라는 것은 정파를 가리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스며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마약 강력부 복원 지시는 정말로 전 국민적인 어떤 안전 차원에서 볼 때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검찰청,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마약과 특수를 한꺼번에 하는 반부패 강력부. 그러니까 이거 한 장관이 어떻게 국어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이 한 분이냐 이런 비유를 하면서 전문성, 검찰이 가진 여러 노하우 전문성 중에 마약 수사가 있으니까 이걸 복원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대한민국이 지금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마약 강력부를 복원하겠다. 어쨌든 그 취임 이후부터 계속 마약에 대한 엄단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 최근에 그 마약 위험에 맞춰서 조치라고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 전문 검사들 제도가 있거든요. 전문 분야. 제가 보기에 저는 가장 전문 분야가 필요한 게요. 첫째는 이제 그 마약,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주가 조작이나 정권 범죄 있잖아요. 이런 이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저는 간첩. 이런 아주 전문적인 분야고 상당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마약이라는 게 전부 이게 국제적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가 요하기 때문에 저는 전담 검사가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이게 지금 이게 특수하고 마약은 전혀 성격이 다른데 한 부서에서 한 사람이 지휘한다? 이게 바로 이제 국어하고 수학을 같이 가르친다. 이런 절묘한 비유입니다. 제가 보기에 국어 선생하고 그다음에 수학 선생은 분리해서 가르치는 게 맞고 저는 이제 앞으로 마약 이게 우리 가장 시급한 형사사법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되고 마약은 이게 진짜 해롭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다 잡아야 돼요. 경찰만 할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누구든 이게 다 잡아야 된다. 이런 봅니다. 마약 강력부 복원 얘기까지 한동훈 장관 관련된 주제를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민주당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2위와 6위 중에 먼저 2위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취임 첫 외신 기자회견이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말고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 질문도 나와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5 persons close to you have died, as of course you know. This raises a question. Are you, Lee Jae-myung, a dangerous man or no? 대표님 의 10분 중에서 5분께서 지금까지 사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위험 인물로 보아야 할까요?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님께서 지금 옛날에 성남시장 때에서 강론에서 취소된 상황인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평생 한 번 당할까 말까 하는 검찰의 또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339번을 당했는데 그러나 결과는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우리 질문을 하나씩만 할까요? 네, 청문회 하는 기분입니다. Am I in a hearing? Very long.
어제 취임 후 첫 민주당 대표 기자회견이요. 취임된 이후에.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좀 조목조목 비판하고 싶었던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뭐 댕저러스맨 위험 인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뭐 본인 스스로가 뭐 여러 정황 수치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많이 기사화가 되면서 이 대표 스스로 좀 곤혹스러웠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 수치스럽다고 했는데 그 수치스러운 이유를 다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신에서조차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이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여러 명이 한 것에 대해서 위험한 인물이 아니냐라고 물을 정도로 그 주변 분들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이 얘기가 이런 얘기를 아마 국민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어찌되었건 이유화를 막론하고 본인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필요했을 텐데 그런 얘기는 또 하나도 없고 반복되면 안 된다. 뭐 압수수색 여러 번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또 빠져나간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여전히 결여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제가 봐도 수치스러운 외신 회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오후에 있었던 얘기를 좀 발빠르게 전해드리면서 뭐 수치스럽다, 위험인물 이 얘기를 중심적으로 만나봤는데 사실 어제 외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그러니까 제3자 변제안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기자가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 강제징용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대표의 답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에 대해서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해법은 뭔지 궁금하고요. 또 만약에 다음 대선에서 집권하게 되신다면 제3자 변제 방식을 뭐 무효화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한일 간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제안이었고 양방 간의 합의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화하고 어쩌고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해법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즉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답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겠습니다. 즉답할 수 있을 정도의 답이 있었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어려운 문제죠. 지금도. 그런데 이상식 시장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해법이 없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급했다. 뭐 이런 정도의 비판이라면 모를까. 본인도 답을 못하는 거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비판만 한다. 그래서 이런 답을 두고 이 대표가 그럼 지금까지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프레스센터에서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워낙 이제 처음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본인 생각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질문을 받으셔가지고 좀 당황하신 것 같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한 거죠. 왜 우리 피해자인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용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것도 너무 민감하고 너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과의 소통이나 교감 없이 너무 빨리 한미일,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정점에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고 중간에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세계에서 강력한 국가 순위에서는 오히려 일본에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 밑으로 들어갔다.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해법은 명확한 게 있지만 오늘 아마 어제요. 어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은 너무 저자세 외교다. 한미일 동맹체제로 너무 급격하게 편입됐다. 이런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자세다. 너무 서둘렀다는 입장은 있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스스로도 뾰족한 해법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물론 제1야당이니까 집권 여당이 알아서 할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우리가 집권 여당이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겠지만 지금은 야당이기 때문에 뚜렷한 해법이 아직은 없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한일 간 혹은 국제적인 국가 순위를 말씀하시겠는데 그것마다 조사 기관마다 혹은
그렇다고 한국이 일본보다 당연히 못하다는 건 아니지만 뭐 국가 순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걸 강제징용과 이게 단순히 연결할 수 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으니까요. 국민의 자부심하고 연결된 문제라는 예. 거죠. 이번에 이제 한미 외교에서도 또 저런 문제가 나왔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왜 우리가 피해자이고 또 우리가 이미 강력한 국가가 됐는데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일본의 저자세로 나가느냐 이걸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 관련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일부 외신 기자가요. 민주당 일부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계기로 친일 몰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과는 별개로 민주당 의원분들이 독도를 일본에 바친다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면서 장외 선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광우병 괴담 시즌2가 아니냐, 새로운 친일몰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실관계부터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 속에 민주당이 독도를 일본에 바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팩트 확인이 필요한 일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 자체가 괴담일 수 있는 거죠. 한 기자가 물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독도를 일본에 바친다는 식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게 뭔가 좀 선동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 팩트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것 자체가 괴담일 수 있다고 이 대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진을 만나볼 텐데 민주당 일부에서는 그 저 사진 정청래 의원 관련 마포에 걸린 현수막인가 보죠. 독도까지 바칠 텐가. 실제로 현수막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도 그 포털 사이트 같은데 이미지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저 내용의 플래카드가 여러 지역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지금도 사진에 여러 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당이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을 전체적으로 다 플래카드로 내건 건 아니지 않느냐. 일부 인사들이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당의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괴담 얘기를 한 것은 그건 좀 이재명 대표가 좀 많이 나간 거죠. 예. 실제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플래카드를 걸은 것 자체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거 이재명 대표가 대답을 할 때 일부 인사들이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건 당의 입장은 아니다. 예. 당의 공식 입장은 그와 다르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좀 더 분명한 저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화면이 다 설명을 좀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상 실장님. 네. 집권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일본의 일부 언론만 인용해서 괴담을 퍼뜨린다라고 했는데 어제 이 대표는 저런 것 자체를 어떻게 그 팩트 체크가 현수막 필요한데 안 해봤는데 안 해보고도 이제 뭐 괴담 아니냐. 오히려 그런 것 자체가 괴담이냐. 실제로 있으니까. 예. 저게 바칠 텐가잖아요. 바칠 텐가. 의문문입니다. 저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독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지금 오늘 어제입니까? 일본 외교부에서 외교 청서를 발간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외교 청서에 보면 또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을 건드리는 말이 나왔다 이 말이죠.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하는 저 말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저런 우리나라의 저자세 외교에 대해서 국민들의 60% 이상이 여론조사 보면은 반대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변하는 차원에서 그럼 독도까지 이제 바칠 텐가 반어법이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것은 바친다와 바칠 텐가는 틀리죠. 예. 다른 겁니까? 네. 예. 바친다는 그냥 갖다 바친다는 거죠. 바칠 텐가는 반어법이지 않습니까? 예. 네. 뭐 근데 이제 그게 현실이라고 뭐 실제로 뭐 그렇다고 말씀을 주장을 하시니까 근데 다만 그냥 이 대표가 굳이 이렇게 괴담일 수 있다고 선을 그을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실장님. 네. 굳이 뭐 제가 또 말꼬리를 잡는 건 전혀 아니고요. 뭐 바칠 텐가와 여기 바친다는 다르다는 맥락을 말씀하셨고 예. 다만 뭐 실제로 저런 현수막이 걸려 있다면 이 대표가 이렇게 뭐 선을 그을 필요까지는 없었을 때 그 말을 들으면 드리는 거고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으니까 저도 이 정도에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예. 예. 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나왔고 본인 사법 리스크 혹은 뭐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 대표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외신 기자 클럽으로부터 우산도 받았는데요. 이거는 영상만 한번 짧게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오시는 거에 감사하다는 것은 우리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받으시고 다음에 꼭 다시 찾아뵙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때리는 정도는 아니죠? 뭐 가서 한번 보세요. 뭐 때리든 뭐를 하시든 그거 가지고 우산입니다. 예.
선물까지 어제 외신 기자 클럽으로부터 받은 이 대표입니다. 어제 이 대표가 외신 기자들과 만난 그 시점에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 뇌물수수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유동규 전 법무장이 어제 이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 기존 주장에다가 몇 가지 주장을 덧붙이는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정진상 이제 실장 측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한 좀 자세를 보였는데 그냥 뭐 빠져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저는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시장 되고 나서 15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마련하신 건가요? 그거는 시장 되고 나서 마련했다는 게 아니고 시장 되기 이전부터 한 10억 정도의 자금을 만들자 서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만들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 어제 재판에서 일부 언론 보도를 저 인용해서 당시 2013년과 2014년 저희가 10년 전 성남시청 다시 2층 사무실 배치도까지 저희가 한번 인용을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당시 이재명 대표 시장실이 있었고 이재명 시장실. 바로 근처가 정진상 전 실장 자리였는데 여기 CCTV가 이렇게 있었다. CCTV 얘기를 좀 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은 다 가짜다. 특히 정 전 실장 주변의 CCTV. 그리고 내가 당시 뒷돈을 줄 때 얼마씩 줄 때 오른쪽 주머니 같은 데서 돈을 넣어주면 정진상 전 실장이 빼서 안쪽에 다시 넣었던 것 같다. 직원이 없을 때는 정 전 실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리 우측 서랍장에 직접 돈을 넣었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이 부분은요, 크게 그 세 가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첫째는 이제 그 유동규 씨가 관련하게 명절에 그때 시청 2층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첫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CCTV가 작동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두 번째 쟁점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CCTV가 작동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었느냐,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뇌물 사건은요, 시청 2층에 갔으면요 대부분 유죄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 앞두고 유동규 씨가 아무 이유 없이 왜 시청 2층에 갑니까? 이 정진상 실장도 이 부분은 안 다투는 것 같아요. 유동규 씨가 온 부분, 대부분에게 이게 쟁점이 됩니다. 과연 이게 그때 유동규 씨가 시청에 왔냐 안 왔냐? 안 왔으면 이게 뇌물이 안 되잖아요. 보통 이게 딱 왔다면 거의 유죄로 보는 게 일상적인데 지금 정진상 측에서 안 왔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유동규 씨가 술자리도 100번, 1000번 접대했는데 그냥 만약에 모함하려면 술자리에서 그냥 죽다 이러지 왜 시청에까지 가서 직원들 CCTV 위험하면 죽다 이렇게 진술하겠습니까? 이게 저는 첫째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CCTV 작동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유동규 씨가 적나라하게 정진상 실장의 사투리거든요. 정진상 실장이 부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씨도 경상도예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야 CCTV 작동하는데 니만 알고 있으래 이런 식으로 경상도 사투리로 한 것까지 흉내까지 내면서 작동 안 됐다는 걸 유동규 씨가 폭로하고 있잖아요. 그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일관성 있는 진술이고, 마지막으로 이게 100번 양보해서 작동이 된들 좀 보십시오. CCTV 3개 중에 시장실에 있는 CCTV 필요 없고 그다음에 입구에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회의실 앞에 하나가 있는데 저게 과연 정진상 실장 자리까지 비추느냐? 저 사각지대 아닙니까? 따라서는 정진상 실장의 해명은 어느 하나 안 왔다는 것도 주장을 못하고, 그다음에 작동이 됐다는 것도 입증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봐요.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거 알겠는데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 전 실장 측은 좀 반박을 하고 있어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 전 본부장이 그 비슷한 시점에 성남시청 2층 사무실에 온 것 자체는 정 전 실장 측도 부인하지 않는다. 뭐 이제 산하 기관장이니까 올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그 뇌물 받았다는 거는 상식에 부합 안 한다. 최근에 정 전 실장 측이 얘기하기를 유 전 본부장이 그 뇌물 줬다는 시점, 그 시점에 연가 휴가를 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정 전 실장 측도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재판부가 좀 판단을 하겠죠. 그 부분은 이게 관용차 운행 일제까지 수사를 해가지고 온 거는 다 입증이 된 걸로 보입니다. 왔고 옷 속에 넣어줬다. 뭐 직원들이 없을 때는 본인이 서랍에 놨다. 유 전 본부장 뭐 여러 개 얘기했는데, 반면 어제 이거는 지난번 재판 때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다퉈봐야 되겠죠.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유 전 본부장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 뭐 대장동 일당 포함해서 한 1억을 요구했었는데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9천만 원을 마련해줬고 이걸 전달했는데 돈도 없는 XX는 아니냐. 바로 1,000만 원 더 달라고 했다. 이것도 유 전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뇌물 사건이라는 게 이제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증거를 찾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재판부가 그것을 판단할 때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의 그 진술에 있어서의 일관성, 그리고 그 당시 정황에 있어서의 구체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줬다고 얘기했는데 다음번 재판에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줬다. 이렇게 자꾸 말이 바뀌면 그 사람의 신빙성을 좀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일관되게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재판부로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뇌물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이 그동안에 뭐 뇌물 사건에서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13년 4월의 일인데 유흥주점에서 정 전 실장을 만나서 원래 1억을 주기로 했는데 9천만 원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 전 실장이 이렇게 뭐 1억 준다고 하더니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랑 일을 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유 전 본부장이 다시 남욱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야, 안 되겠다. 너 1,000만 원 빨리 더 갖고 와야 되겠다 해서 받아서 마저 1,000만 원을 줬다. 그래서 결국 1억을 줬다는 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인데 저는 이것이 이제 이게 사실이냐? 이건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이 왜 저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현재 자신이 이야기하는 이 진술에 있어서의 신빙성이 있다. 이걸 자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아까 사무실에서 전달한 것도 내가 주머니에 넣어서 줬고 서랍에 넣었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그러니까 뭐 정치자금 뭐 10억 만들자고 했고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뭐 동일시했고 뭐 이런 부분들도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는 게 본인 말에 무게를 싣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신빙성과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이것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유 전 본부장의 어떤 의도가 분명하게 계속해서 좀 드러나고 있지 않나.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지만 진술의 흐름을 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어제 재판 중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의 최측근들이 뒷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였다면 어제 유 전 본부장이 조금 더 의미심장한 주장을 하려 했는데 김만배 씨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김만배 씨에게 형이 좀 힘써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그거를 뺐다고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 김수남 전 총장 통해서 이재명 대표 사건 빼줬다. 일단 주장이긴 합니다만 법정 증언 이것도 꽤 의미심장했어요. 네, 이 건은 이제 직접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예요. 이게 단순한 청소 용역 업체 그 선정 특혜가 아니고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2010년에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부터 이 정치권에 들어왔는데요. 예.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때 지금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후보라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단일화를 해서 당선이 됩니다. 근데 이 통합진보당 아시다시피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그쪽 분들이 많이 주축이 돼서 창당된 당인데 그 경기 동부연합에 소속된 분들이 만든 어떤 사회적 기업, 그 기업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 대표가 이 청소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특혜를 줬다는 이 사건이에요. 이거를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얘기를 김만배가 했고 예. 그것을 들은 유동규는 그럼 형이 좀 힘을 써서 좀 이걸 좀 무마해줘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만배가 김수남 당시 총장을 통해서 2013년 얘기입니다. 이거를 수사를 무마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과정을 쭉 보니까 2015년에 결국은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된 다음에 불기소 처분이 돼요. 진상이 이제 파악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이 사건의 얼개를 보면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자체가 굉장히 그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건 좀
계속해서 언론에서 좀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김수남 전 총장 바로 입장 냈어요. 이재명 관련 수사, 이재명 대표 수사 청탁받은 적 없다 했습니다. 예, 특검법이 이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이제 발의됐으니까 특검을 하면 저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정언이 많아지고 지금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전선이 확대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39회의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나오지 않은 증거가 오락가락하는 유동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유동규 씨는 어쨌든 간에 뇌물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뇌물 요구한 적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버젓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자유로운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상대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저렇게 진술을 쏟아내고 있다. 저건 근데 여론전은 아니고 법적 진술이기 때문에 본인도 책임질 건 책임질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완고하고 이제 부인하던 유동규의 진술이 왜 갑자기 특정 시점을 계기로 180도 바뀌었나, 저는 이 점에 주목을 하려고 하거든요. 한겨레 신문 2022년 11월 18일자, 작년 11월 18일입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왜 유동규가 이제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핸드폰 던진 거, 그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재판에서 이제 그 재판하면서 이제 유동규가 자백을 합니다. 자백을 하고 검찰을 통해서 진술 조서를 갖다 주니까 그때 판사님이 형사 15부 주진환 부장판사라는 분이 이런 진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입장 변화에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다. 유 전 본부장 수사 기록을 보니 자신이 구속된 뒤에 검찰과 딜을 하더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뇌물 사건의 피의자이기도 하고 또 진술을 갑자기 바꾸고 그 바꾼 진술을 바꾼 이유가 선천치 않다. 그래서 저는 유동규 씨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상 실장께서 언급했던 여론조사, 그 대일 외교 저자세, 이 부분 여론조사는 저희가 뉴스탑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차 보고 놀라서 쿵! 긴 설명보다 영상부터 만나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 잘못이 더 클까요? 바로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그대로입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는 운전자가 일부 과실 비율을 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게 전형적인 비접촉 사고에서 이 맞아요. 과실 비율을 다투는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비접촉 사고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고 자체가 운전자의 잘못된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라는 결과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돼요. 마치 접촉 사고와 동일한 정도로요. 예. 그런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운전자가 저렇게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라든가 아니면 보행자가 지켜야 될 의무를 위반했다라든가 예견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저 영상 나오시는 거 사진을 보면요. 희미하기는 하지만 횡단보도입니다. 아하. 그리고 골목길이에요. 저 주택가 이면도로로 보이는데 여기는 차량이 많이 이동한다는 걸 판단하기가 좀 예측하기가 어렵겠죠? 일단 횡단보도는 맞다. 그렇죠. 그리고 할머니 입장에서는 횡단보도를 저렇게 건너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건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운전자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우선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운전자가 일시 정지도 하지 않고 이 정지선을 넘어서 가서 사고를 일으켰고 그걸 놀라서 할머니가 발이 꼬이면서 넘어진 사고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응의 과실 비율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사실은 이제 블랙박스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비접촉 사고에 대한 분쟁도 꽤 늘어나고 있는데 횡단보도도 있다는 주장도 있고 브레이크 이제 저 할머니가 이제 넘어지는 화면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운전자 책임이 있다. 이것 때문에 좀 오늘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운전과 관련된 얘기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번 다음 주에 가보겠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있었던 만취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9살 초등학생이 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이렇게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니까 사회적 공분이 꽤 크거든요. 연예인들에 대한 판결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활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피해 보상이랑 또 위약금 관련해서 되게 많은 금액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거기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생활보다 아니다 기준을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1심 선고가 나온 김세론 씨 얘기 혹은 호란 씨의 그 섭외 과정에서의 그 MBC 여론 뭐 이런 거 저희 뉴스탑에서 짚어봤는데 곽도원 씨, 배우 곽도원 씨도 음주운전에 최근에 벌금 1,000만 원 약식 기소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초범이고 사고 자체가 발생된 상황이 아니라 음주운전 하다가 중간에 차에서 잠들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기소된 형량을 보면 이 곽도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상 처벌 기준으로서는 가장 강한 벌금형으로 지금 기소가 된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동승자 같은 경우에는 이 처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세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동승자가 이 벌금 500만 원 처벌을 또 받게 됐거든요. 이 두 가지 차이는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입증 여부가 결국에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주운전 방조 혐의 당연히 무겁지만 예. 처벌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지만 입증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단순 호의 동승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완곡하게 만류했다, 나도 취해서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입증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차키를 건네준다든가 목적지 입력 정도 하는 게 블랙박스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김세론 씨 동승자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에 이 목적지를 입력해주는 장면이 찍혀서 이게 입증이 돼서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된 걸로 보이고요. 예. 곽도원 씨는 또 반대의 경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예인들 음주운전 얘기하다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회적 공분이 있는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이 장면. 대전에서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저 60대 운전자. 사고 20분 전에 CCTV 영상 저렇게 비틀비틀거리고 몸을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운전대를 잡은 저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소주 반병밖에 안 마셨다고 최초에는 알려졌었는데 저 영상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방송이라서 제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저 영상을 보고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소주 반병 마셨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계산서, CCTV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마셨는지 다 나오거든요. 무려 13병에서 14병 정도의 폭탄주를 지인 8명과 나눠 마셨다고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처벌이 좀 강화가 돼서 좀 관대한 분위기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너무 이 유족들이 보면 얼마나 분노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담한 신경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근에 납치 사건, 납치살인 사건, 마약, 음료 사건, 사회적 공분이 있는데 특히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엄벌에 쳐야 된다는 목소리가 꽤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영상을 봤는데 여러 말을 좀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감옥에서도 수억씩 버는 현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조 전 장관 가족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예. 장관 개인정보를 누가 빼내는지 끝까지 밝혀야 됩니다. 한동훈 장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조용히 살기 어렵겠네 한 장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댓글 4개만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다니실 때는 차들은 운행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비접촉 사고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댓글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는 이 얘기로 핵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미 정보기관이 우리나라 안보실 관계자를 감청했다는 그 의혹. 어제 김태효 국가안보 제1차장은 위조의 방점을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기류는 이제 이걸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태효 차장이 워싱턴에 도착해서 한 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건 관련해서 조작됐다. 근데 그 전체 분량이 다 조작됐다는 말씀이십니다. 일부가 조작됐다는. 미국 국방부의 입장도 있고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데 시간을 갖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실장 대화가 조작됐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어제 제가 한마디로 했으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노감청한 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해석과 상관없을까요?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좀 발견되지 않겠습니다.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갑니다. 국가 안보에 대형 구멍이 뚫렸습니다. 대형 보안 사고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대통령실의 대응 태도입니다. 언론이 가짜 뉴스를 썼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CIA가 정보 보고서를 위조했다는 얘기인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얘기인지 한마디도 없습니다. 선의를 갖고 도청을 했다라는 정황은 있는 건가요? 대통령실의 이 반응을 보면은 정말 비굴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주권 국가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오늘 저 보시는 국회 외통위에서도 논란이 됐고, 왜냐하면 김태호 차장이 워싱턴 공항에 도착해서 기자들 만났는데 미국이 악의를 갖고 감청했다는 정황을 발견되지 않았다. 민주당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미국이 선의를 갖고 도청 감청을 했다는 정황이 있나? 이렇게 좀 얘기가 오고 왔거든요. 악의 선의를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이제 국제관계,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 이른바 첩보전, 정보전의 현장 속에서 악의 선의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고요. 지금 외신 나오는 상황을 봐도 미국에서도 설명하기를 뭐 일부 변조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동맹국들과 고위급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위조되고 변조된 아무 의미가 없는 가짜라면 뭐 고위급 채널을 통해서 얘기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이슈화되는 것을 최대한 좀 줄이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어쨌든 국제적인 관계에서 보이는 실제적인 그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는 둘째치고 어떤 태도에서 좀 당당하고 어떤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좀 가지고 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께서 좀 대놓고 비판하지 않더라도 좀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좀 느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윤인석 대변인님, 감청을 당한 건 피해자는 우리인데 우리가 먼저 입장을 선제적으로 내고 또 위조의 방점을 찍고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뭔가 미국을 먼저 두둔해주는 듯한 태도 때문에 지금 아까 소 국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김태호 차장의 이 표현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걸로 보여요. 사실 이 냉혹한 이 첩보전의 세계에서 뭐 동맹도 없고 친구도 없는 겁니다. 사실 확인을 안 할 뿐이지 세계 각국은 서로에 대해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첩보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온 이 누출됐다는 정보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만약 사실로 확인됐다면 우리 정부가 얘기할 근거가 있겠죠. 항의할 근거가 있겠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위조된 정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굉장히 세게 얘기하기에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생각 한번 해봅니다. 2011년에 인도네시아와 우리가 T-50 그 수출하기 위한 그 훈련기 그 수출 계약할 때 그때 인도네시아 관련 도청 관련한 문제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그냥 넘어가고 우리랑 계약을 했습니다.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있었는데 이 상황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곧바로 뉴스 A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